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2편. 어떻게 보면 운이 정말 좋았던 건지 아니면 섬나라의 특성상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었던 건지 확연하기는 어려우나 해양 세력은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급속도로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산업화가 전개됩니다. 서양 유럽 국가들도 빠른 속도로 산업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항상 역사상 전쟁의 씨앗이 되었던 영독불이 각각 그 세력을 확장하려 합니다. 산업화가 먼저 시작된 영국은 대형 국제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 반쪽, 인도, 북미, 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식민지를 두고 전 대몽골 제국보다 양질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식민지 산업 경제는 기본적으로 약탈성 비대칭 경제구조로서 곡물 및 광산물 등의 원재료가 헐감로 제국에 유입되어 가공한 후 고부가 가치 공산물이 수출되어 부가 극소수에 결집되는 마키아벨리안 크로니 자본주의 경제구조입니다. 대영 국제국의 이웃 국가인 프랑스도 공업 산업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물리학, 수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에 국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며 프랑스도 알제리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남은 지역을 식민지로 하여 대영 국제국에 버금가는 대제국으로 발전합니다.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꼴이 된 독일은 주변 호족 세력들을 통합하며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서쪽에는 프랑스 제국이 떡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는 메머드 규모의 땅덩어리를 소유한 러시아 제국이 있었으니 마키아벨리안 제국주의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생존에 위기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발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전쟁은 전 유럽인에게 골육 상쟁의 세상의 진실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쟁탈전에 한참 후에 동참한 독일은 현실상 영불이 차지한 후 찌꺼기 지역을 얻게 되었지만 새로운 개척지로 부상한 청나라에서는 영불과 어울려 중원을 야금야금 식민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진출전에 있어서는 약 1세기 앞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가 먼저 손을 댄 상태였지만 거목 인도를 식민지화에 성공한 영국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유지 항구에 재빨리 진출하여 꿀꺽 삼켜버립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영불독 관계는 역사상 한쪽이 너무 앞서가면 두 쪽이 어떤 형태로든 견제하려 움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나폴레옹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구석구석을 뒤집어 놓은 상태로서 유럽에서는 반프랑스 정세가 뚜렷하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종료 40년 후 독일을 추후 통일하는 프러시안국은 프랑스에 대해 복수심이 헐헐 불타오르고 있는 터 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를 철저히 짓밟게 됩니다. 이런 불독 내의 앙숙 관계로 인해 영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당시 러시아에 대한 불독의 생각은 조금 뒤진 왕국, 조금 괴상한 동방 정교회를 믿는 서민, 자원은 엄청나게 많으나 대부분의 땅덩어리가 설판인 대왕국쯤 됐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크림 전쟁을 통해 자국이 전술, 군사기술, 문화 정치면에서 수백 보 뒤떨어져 있었다는 자인이 있었고 또 다양한 방면의 지식층이 개혁, 혁신, 산업화, 근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질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양을 갖춘 근대화 군대를 가지게 되는데 대러시아 제국으로서 서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와 폴란드 국경까지 남쪽으로는 석유 및 기타 광산물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을 정벌하고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의 국경까지 동쪽으로는 동만주 지역의 극동아시아 공화국을 흡수하면서 조선 압록강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따라 옛날 몽골 제국의 터키계, 몽골계, 북만주계 주민을 흡수하면서 고원 세력은 사실상 시베리아 북방 고원계와 청나라의 남방 고원계로 분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영 국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대러시아 제국의 영토 확장세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당시 역사학자는 이를 구이게임이라고도 불렀었는데 마치 두 거장의 지략가가 세계를 대상으로 체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전차 및 전함 등 중기 무기 면에서 서양 국가와 열세이었고 특히 효율적인 부동항이 동서남북 눈을 비벼봐도 없는 터라 어디 묘수가 없나 궁리하던 중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북 만주 지역의 극동아시아 공화국이 여차여차하여 베이징 조약의 일환으로 청나라에서 넘어오면서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여기에 맞받아 대영 국제국의 로열 해군이 조선 거제도를 점령하면서 대러시아 제국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해가 지지 않는 대영 국제국이라도 해도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반도에 그 로열 해군이 항행하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었고 일단 10년 주둔 후 거제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묘책으로 일본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함 및 해포 등 해전 전술과 같은 유무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수됩니다. 얼마나 영일 교역이 활발했는지 아직도 그 잔해가 일본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 히트작인 세일러문이 교복이 영국의 로열 해군복에서 카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거롭기 짝이 없지만 일본도 차량 우행국입니다. 기타 의정 및 율법 등 영국에서 베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관민 친분이 두툼해지면서 영일 조약이 체결됩니다. 영국으로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교역 흑자가 찹쌀했고 일본으로서는 빠른 속도로 기술 이전을 받고 자국 산업 공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아시아에서 적당하게 전력이 소모되면 유럽에서는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보고 영국은 구이게임의 일환으로 공작 작업에 들어가 러일 대립을 은근히 부추깁니다. 사실상 영국은 영국답게 군사적 교역은 양다리를 걸쳐놓은 상태이나 일본 쪽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전운이 흐르는 가운데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통상로서는 러일 전쟁이 처음으로 옐로 파워가 화이트 파워를 이긴 것으로 글로벌 파워가 동방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등 모 인류 역사상 대단한 것처럼 보는데 그런데 조금 시니컬하게 본다면 러일 전쟁은 러일 양국이 영국의 공작 작전에 휘말려 영국제 군산 중기 및 새로운 전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꼭두각시 대리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러일 전쟁에서 러해군 함대가 거의 전멸되면서 대러시아 제국의 동북아 진출은 일단 종지부를 찍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지식층이 서방형 개혁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청조는 정통 왕조의 버블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때 세계 제1의 대제국이었던 청나라는 서양 선진 문물에 밀려 분열 조짐이 보이게 되고 특히 대영 국제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청나라의 페이퍼 타이거설은 사실로 드러나 서방 열국에 의한 대청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어 마치 제2의 인도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국이 어려운 터라 사실상 속국이었던 조선에 대해서는 청조정의 관심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 세력은 원간 섭기에서 본격적으로 쇠락하여 내부적으로는 친중원 세력과 친고원 세력이 돌아가면서 기생하면서 친의 양 세력과 지방 호족 세력들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다고도 합니다. 원명 교체기를 거쳐 명청 교체기에도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마치 중원 세력과 고원 세력 간의 공놀이에서 한반도 주민은 뻥뻥 차이며 시간은 흘러가 지금 세대까지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엎친 격에 겹친 격으로 권력의 빈틈이 생기면 왜 아니면 일본으로 형상화된 해양 세력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 와중에 열강국들이 한반도에 군을 두게 되어 그중 청나라와 일본군이 심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 서양식 근대화된 일본군은 1세기 뒤떨어진 청군을 격파합니다.
제1본제국은 수백 년에 걸쳐 사대 관계를 유지해 온 조선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청나라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토종 관습과 문화적인 분리였습니다. 서양물과 뒤범거기가 된 엔카, 만화, 춘화, 연애, 라디오 방송, 문학, 소설, 미술 등 일본 대중문화를 조선에 뿌렸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한국 전쟁 후 한반도를 범람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계층화된 사회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줄은 잘 쓴 왕족 아니면 귀족, 최소한 양반이 아니면 말 그대로 서민에게는 헬조선이었던 때였습니다. 백정, 노비 등 하류층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파격적으로 관료직에 등용합니다. 기존 지배층에는 공작이나 백작 등 자기를 하사합니다. 반일 사대주의자 및 독립인사들은 감금, 유배 등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해 친일 세력과 이질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서민 정서, 즉 멘탈의 계몽 혁신이었습니다. 사대주의적 성리학, 유교 사상 및 토종 종교를 버리고 야마토 신도교를 숭배시키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언어의 변경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다양한 방언이 혼용되는 터, 또 당시 문맹률이 높은 것을 착안, 조선어를 사어화시키고 일어를 대대적으로 고취시킵니다. 아마 성공했었으면 한국어가 지금 만주어처럼 되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선 사회를 총체적으로 한골탈퇴시키게 하는데 여기서 톱 1%인 조선 왕족들의 편가르기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성리학으로 곱게 포장한 사대 사상은 그 뿌리가 워낙 깊은지라 조선의 탈청 정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조선 왕조의 고종을 청해서 책봉되는 소정 지역을 주관하는 일개의 왕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는 준 괴뢰국의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2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uraman.